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주, 2주, 3주, 4주, 5주, 8주차 이 부분은 중간고사가 들어있더라도 순번에 의해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굳이 그 부분하고 이제 중간고사하고 건너뛰는 부분은 연결을 안 하셔도 이 순서만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강의는 정당 정책과 공적개발원조 ODA, 그리고 국회의원과 ODA, 그리고 국내 정치와 ODA를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과제로 나갔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개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고 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다 포함해서 국내 정치와 ODA는 어떠한 연관선상에 있는지 조금은 시의적인 부분입니다. 시사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와 ODA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가 하면요. 한국의 ODA 정책은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책이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ODA를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정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ODA 정책이 항상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ODA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연구자들은 정당 정책, 국회의원, 국내 정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4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정당 정책과 국회의원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DA, 공적개발 원조 부분만 이 3권 입법, 행정, 사법부를 연계시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권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호 경제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다는 일반적인 이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고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중앙정부를 말하고 사법권은 이제 법관으로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법부는 국회의원 해당되고 정당이 해당되겠죠. 행정부는 ODA를 주관하고 시행하는 정부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ODA를 평가해서 만약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용도로 쓰였다든지 또 뭐 예산을 차용을 했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법부에 이제 판단을 맡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가 부분이 ODA 평가 부분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입법부 같은 경우에는 ODA에 관한 체계와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어디에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이제 의견을 내서 법안을 이제 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 같은 경우는 또 예산 심의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오게 되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경우에는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법부는 크게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상권 분립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은 입법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2020년 4월 2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53명, 비례 47명, 총 300명이 선출이 되었고 여당입니다. 집권당 대통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63명, 미래통합당이 8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례 정당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 한국의 ODA 체계와 법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DA와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대구시 수성구에 속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구의원이 있고 대구시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역할은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수성구, 그 다음에 대구시와 중앙정부 간의 매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원 역할이고, 이제 수성구 내에, 관 내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부분은 구의원이 중심이 되는 거고, 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제 대구시 권력은 시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시의 현안이나 구의 현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시장, 또 이제 중앙정부 각 부처하고 연결고리 선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 공약이나 구의원, 시의원 이런 공약을 보시게 되면 도의원, 경상북도의원 공약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역할이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공약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ODA와 국회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DA 이게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전문가가 양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우리 전체 예산이 470조고 공적개발 원조가 3조 2천억 같으면 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러한 인포메이션 자체를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당 정책을 평가했지만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정하고 또 국회의원이 역할이 하는 부분도 사업을 이제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국회의 역할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마찬가지입니다. ODA 관련 입법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조치라 그러는 거는 제가 이후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주관기관의 개별 법률, 그 다음에 시행기관의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률을 위반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리고 ODA 계획과 정책을 평가합니다. 국무총리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DA를 집행하는 것을 이제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어디에 행정부처에서. 그 다음에 ODA 예산 심의 활동을 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ODA 심의 예산 3조 2천억이라는 되는 예산을 이제 국회에서 예산이 가결되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연도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행정부처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국회의원의 역할이 ODA에 대한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형성을 하는 거고 조금 낮은 단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역구의 특성에 맞게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에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면 수성구, 동구면 동구. 그러면 그 지역 지자체 기초나 광역 지자체에서 ODA를 하는데도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배분을 한다든지 이제 또 정책을 지자체 입안을 한다든지 거기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6개 역할이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후에 이 정책을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공부하는 ODA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함량이 미달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회의 역할은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이제 고이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의 역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가 볼 때 ODA 공적개발원조하고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A라는 사업을 하자 B라는 사업을 하자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맞다는 거죠. 왜? 그 역할은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지금 학자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ODA 법률과 제도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했던 제21대 국회의원 4개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4개 정책을 뽑았는 거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뽑았고, 이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재훈 박사님하고 각 정당에 들어가서 전체 이제 PDF 파일을 받았습니다. 400페이지, 500페이지 파일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타이틀로 ODA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정당 정책을 평가하면서 제가 이제 초반에 던졌던 4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A 정책은 각 정당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죠. 집권당은 대통령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녹아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원외교라든지 녹색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공적개발 원조에 이제 정책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개발 원조 ODA 사업은 항상성을 가져야 된다.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 집권 여당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정책 자체가 완전히 틀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타이틀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공적개발 원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타이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 협력 강화로 신남방 정책 지속 추진 확대가 이제 중요한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상위 계층에 있는 국가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최빈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 원조가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부분도 개념이 좀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인적, 문화교류, ODA 지원 확대,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이래 된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인적, 문화교류, ODA 지원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ODA 정책에 대한 어떤 실상입니다. 판단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통합당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든든한 외교,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지원 강화가 큰 타이틀입니다. 예? K-POP ODA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적개발 원조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제 복지를 향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K-POP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중상위권의 나라에서 이제 K-POP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류라 그런 부분으로 표현되는데, 공적개발 원조 사업으로 하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알리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이 이제 빈곤이나 의료나 환경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쪽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맥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는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ODA 예산을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체계나 부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하는 법률을 만들고, 사업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인 법적 기반을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까지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부나 그죠?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맥락이 안 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코이카 해외 봉사단 참여 대폭 확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수 복무정 역시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면 국방부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제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 정당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법률적인 법안을 입안을 해야 되고, 입안을 하기 이전에 관련 부처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이제 21대 이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 유일하게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고 여기에 어떤 입각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 다른 정당에서는 아예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해외 파병 금지, 비핵화, 평화 군축, 그죠? 조금 공적 개발 원조하고 좀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 좀 뜬금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입은행에서 EDCF 자금이나 이제 남북 교류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출입은행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도 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떤 개발은행이나 국제개발은행을 하면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조의 투명성을 놓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죠. 유엔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정액을 시킨다. 이 선거 기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제가 또 설명을 했죠. 국회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예산을 빼오는 게 국방비라든지 ODA 예산에서도 이제 빼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0.7%까지 단계적으로 정액을 한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녹색당 같은 경우에 이주민과 연계된 공적개발협력사업 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이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뭡니까? 다문화를 형성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ODA 부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ODA 대상은 명확하게 최빈국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이제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공적급여 원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 이 정당에서 하고 있는 공적개발 원조의 정책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기 용어 자체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정책이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공적개발 원조 ODA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국제개발 협력 정책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랬죠.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국제개발 협력 정책도 뭐 통용될 수 있는다는데 각 정당별로 ODA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이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업은 더 말할 필요 없이 OD를 조금만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의 OD 정책은 각 정당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큰 특성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일정 부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OD 본질에 맞고 조금 더 OD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같으면 오케이입니다.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집권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OD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 부처 그리고 정부 시행기관에서 이 적합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또 실시를 하고 있는가 감시 감독도 하고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내리고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할입니까? 두 번째 가장 큰 역할은 ODA하고 관련된 법률을 입안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는 일단 제외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에서 ODA 공적개발 원조의 어떠한 법률이 부족하고 제가 이제 개별 법령과 관계 법령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살펴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예? 많은 정부 부처에서 3조 2천억이라는 데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ODA 사업을 보게 되면 모든 정부 부처에서 ODA 교육이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다 교육시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육을 시켜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럼 교육부의 역할은 뭡니까? 모든 이 교육 부분이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관련 법령을 정해서 ODA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한다든지 이러한 개별 법령 마련도 시급하다는 겁니다. 자, ODA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ODA 정책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집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그러는 것은 물론 국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밑바탕을 그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그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가만히 되는 부분이지만 정치적 목적이라 그러는 거는 이제 정쟁이죠. 예, 정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ODA가 그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일정 부분 분리해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바라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ODA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이 내용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속해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대학원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영역에 대해서 공적개발 원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되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2010년 이후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충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이 영역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그죠? 본인의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 자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이론을 만들 수 있고 그 이론이 있어야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ODA 사업론을 열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